그날은 오전부터 분주했습니다. 발주서를 넣고 입고된 물품들을 체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거래처와 이런저런 통화를 마치고 한숨 돌리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확인하니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일하는 시간에는 어지간하면 연락을 안 하시는 터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오늘 시간 되면 잠깐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꾸나. 네, 그럼 제가 일 끝나고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아니다. 내가 너네 회사 있는 곳으로 가마. 제가 가겠다는 말에 어머님은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어차피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으시다면서 나온 김에 제 얼굴을 보러 오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갑자기 왜 회사까지 오겠다고 하시는 걸까? 혹시 내가 놓친 기념일이 있나?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갑자기 회사로 오신다는데 무슨 일 있어? 설마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 제 말에 남편은 깜짝 놀랐고 그러더니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혼잣말에 저는 왜 그러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마지못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실은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거든. 사법시험에 붙었다고 거짓말했어. 뭐? 그런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 우리 엄마 올해는 꼭 합격해야 한다고 1년 내내 절에 가서 기도하셨잖아. 비싼 등불까지 다시고. 근데 이번에도 떨어졌다고 어떻게 말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남편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막상 그 목소리를 들으니 더 다그치기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벌써 10년째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남편이나 저나 어머님이나 올해는 사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또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어요. 저는 이제 그만하자고 했고 남편은 딱 1년만 더 해보겠다며 저에게 사정사정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결과를 묻자 남편이 얼결에 거짓말을 하고 만 겁니다. 1차 붙었다고 한 거니까 나중에 2차 때 떨어졌다고 하면 되지. 곤란하게 해서 미안해. 또 떨어졌다는 말이 도저히 안 나오더라. 저는 일단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1차는 붙었는데 2차 때 떨어졌다고 둘러댈 생각으로 퇴근 후 어머님을 뵈러 갔어요. 어머님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딘가 상기된 표정이셨어요. 하긴 10년이나 기다린 아들의 합격 소식인데 얼마나 기쁘실까 싶었습니다. 얼마가 깨질 기쁨이지만 오늘만큼은 그래도 장단을 맞춰드리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예상은 갔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시려는 거겠지 싶었어요. 그간 내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다. 우리 상우가 사법시험도 합격한 마당에 충졸 마누라는 좀 아닌 것 같다. 그 말을 듣는데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물으니 시어머니는 구구절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생각해봐라. 애초부터 키우는 결혼 아니었니? 천의 고아의 충졸에. 아휴, 나니까 이 결혼에 승낙했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누가 이런 결혼을 허락할지.
조곤조곤 따지듯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천의 고아의 중졸.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다 아시는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여러분께도 일단 그 사연을 먼저 들려드리려 합니다. 왜 저의 최종 학력이 중졸로 끝나게 되었는지를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아버지가 40대 중반에 권고사직을 당하시고 퇴직금으로 마련한 가게였죠. 다행히 엄마의 음식 솜씨가 좋아서 저희 네 가족이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부모님이 부지런히 움직이셨죠. 분식을 좋아하는 동생은 매일 떡볶이며 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 다닐 때는 매일 야근하느라 얼굴 보기 힘든 아빠를 자주 볼 수 있어 좋았어요. 엄마도 몸은 고되지만 아이들이 와서 맛있게 먹는 걸 보면 기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한 시절은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잠깐 나와볼래? 추운 겨울 아침, 교실에서 다 같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앞문이 열리더니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담임 선생님과 함께 교무실로 갔습니다. 뜻밖에도 그곳에는 교감 선생님과 경찰관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경찰관은 부모님의 성함과 주소를 확인하더니 착잡한 표정으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 빙판길에서 여러 대의 차가 부딪혔는데 부모님께서도 현장에서 그만. 두 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계셔서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나도 정말 유감이구나. 경찰은 부모님이 현장에서 돌아가셨으며 지금은 지역병원의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척분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으니 곧바로 병원 장례식장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병원 장례식장으로 가니 고모가 와 계셨어요. 고모 옆에는 저처럼 얼떨떨한 표정의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고모는 말없이 저와 동생을 꼭 끌어안으셨어요. 고모 품에 안겨서도 저나 동생이나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장례는 다음날 곧바로 치러졌습니다. 저와 동생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했어요. 그래봐야 거래처분들이나 몇몇 친척분들이 전부라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면서도 눈앞에 닥친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고모는 저를 불러놓고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고모가 너랑 지훈이를 데려가면 좋을 텐데 상황이 참 여유치가 않구나. 저는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고모는 고모부와 일찍 이혼하시고 어린 조카를 혼자 키우느라 늘 바쁘셨거든요.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아서 늘 잔병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런 고모 집에 얹혀 살기는 어렵다는 걸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어요.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왔었는데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건 어떻겠냐고 묻더라. 너랑 지훈이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야. 거기 가면 공부도 마저 할 수 있고. 이런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고모는 어렵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장례를 모두 치른 후 고모에게 생각한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모, 저 일할 곳을 구했어요. 지훈이 생활비는 제가 꼬박꼬박 드릴 테니 당분간만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성인이 되면 지훈이도 바로 데리고 올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학교는 어쩌고? 자퇴해야죠. 괜찮아요. 지금은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성인이 아니라서
지훈이와 단둘이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 2년만 좀 맡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고모는 제 말에 알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길로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일할 곳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전자부품 조립 공장이었죠. 기숙사를 제공해서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달 월급이 나오는 대로 고모에게 동생의 생활비를 송금하고 나머지는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공장 일은 힘들었어요. 일을 마치고 오면 뻗어서 잠들기 일쑤였죠. 하지만 오히려 좋았습니다. 돈 쓸 틈이 없어서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모였거든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일이라서 손이 익으니 업무에도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장에서 3년 열심히 일해서 동생과 지낼 단칸방을 구했어요. 이후에는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록 저는 중간에 학업을 중단했지만 동생만큼은 원하는 대로 배우기를 바랐거든요. 동생은 그런 저에게 늘 미안해했습니다. 누나, 그냥 나도 고등학교 졸업하는 대로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누나 혼자 벌리면 힘들잖아.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누나가 뭐라고 했어? 작게 갚지 말고 나중에 잘 돼서 크게 갚으라고 했지? 누나 나중에 네 덕 톡톡히 볼 거야. 그러려면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알았지? 제가 그렇게 말하면 동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생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학원 하나 다니지 않고도 전교 1, 2등을 도맡아 했어요. 그런 동생이 저처럼 상황에 떠밀려 꿈을 접지 않기를 바랬어요. 저는 비록 이렇게 됐지만 동생만큼은 자기 꿈을 제대로 펼치기를 바랬습니다. 공장에 있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매일 정해진 일과대로 움직이고 비슷한 일이 반복되니 몇 년이 훌쩍 흐르더군요. 그렇게 공장에서 일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방학 시즌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남편도 그중 하나였어요. 하얗고 말쑥한 얼굴에 손에는 굳은 살이 하나도 없는 게 누가 봐도 공장 체질은 아니었습니다. 일하이는 3번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정지돼요. 참, 그리고 점심때는 5분 일찍 나가야 밥줄 안 밀려요. 빨리 먹어야 조금이라도 더 쉬죠. 네.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왠지 어리버리해 보이는 남편에게 저도 모르게 이것저것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매번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주 함께 작업하면서도 저는 남편이 몇 살인지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휴게실에서 남편이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어요. 형, 이번 학기에는 복학하는 거죠? 와, 나 서울대 법대생은 살면서 처음 봤어요. 거긴 진짜 머리 좋아야 가는 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나 많은 데다가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명문대 출신이었어요. 명문대 법대생한테 여태 이것저것 잘난 척하면서 가르치고 있었다니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남편을 보기 민망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근무주일 때도 딱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남편은 달라진 제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러다 못 참겠는지 일주일 후에 이렇게 묻더군요.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거 있나요? 왜 절 자꾸 피하시는지. 저한테 뭐 기분 상한 일 있으세요? 그동안 제가 너무 주제넘게 군 것 같아서요. 그쪽이 나보다 2살이나 많고 또 명문대생인데 제가 이것저것 안다고 나섰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지훈 씨가 저보다 경력도 많고 아는 것도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이것저것 가르쳐 주는 게 당연한 거죠. 전 이것저것 늘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고마워하는걸요. 그런데 갑자기 냉랭하게 대해서 저한테 뭐 기분 상한 일이 있나 엄청 걱정했어요. 남편은 방학이 끝나면 학교로 돌아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학 시즌이 끝나면 우르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는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예상치 못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 학교로 돌아간 후에도 지은 씨랑 종종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지은 씨가 너무 좋아서요. 남편의 깜짝 고백에 저는 벙찌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여기 있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서 그럴 수 있어요. 학교 가면 분명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 공순이인 저는 금방 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그만둔 후에도 불쑥불쑥 공장에 찾아왔어요. 공장이 수도권 외곽에 있어서 교통편도 나쁘고 찾아오려면 한참 걸릴 텐데도 주에 한 번씩은 와서 저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남편을 밀어내던 저도 그런 남편의 정성에 점차 마음을 열었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대학 졸업 후 본격적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그 무렵에는 남동생이 무사히 대학에 진학해서 저도 여유가 좀 생긴 참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데이트 비용을 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상황을 늘 미안해했어요. 번번이 얻어먹기만 하고 내가 진짜 자기 볼 면목이 없다. 그냥 사주는 거 아닌데 나 오빠한테 투자하는 거야. 나중에 오빠 잘 되면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받을 건데. 그럼 그래야지.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나도 최선을 다할게. 늘 고마워. 남편이 부담 갖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농담을 건네면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남편이 제 배려와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다면 진작 헤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 넘게 사귀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자기야, 혹시 우리 엄마 만나는 거 자기한테 좀 부담될까?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조심스레 물었어요. 당장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며칠 후 저와 남자친구는 예약해둔 식당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어요. 상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저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처럼 서글서글한 인상이셨어요. 먼저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저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어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았네. 그래도 이렇게 잘 큰 걸 보면 부모님이 대견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학비 마련하는데 힘들었겠네요. 아니면 장학금을 받고 다녔나? 요새는 국가 장학금 같은 것도 잘 나온다고 하던데.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아니요, 대학은 안 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못 갔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답했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아니, 그럼 고졸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와 동생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었거든요. 세상, 그럼 중졸? 시어머니의 반응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남편 역시 당황했는지 얼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은이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잖아. 아니, 난 그 후에 친척 집에서 자란 줄 알았지. 설마 그때부터 학교를 그만뒀을 줄은. 참 상상도 못했다. 저 역시 시어머니가 그런 반응을 보이실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별다른 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듯 했어요. 시어머니 역시 이후로는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 대학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지은이 지금 직장에서 모두에게 실력 인정받으면서 다니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넌 서울대 나왔잖아. 지은 씨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 이해는 하는데, 좀 그렇네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니 저도 뭐라 더 할 말이 없었어요. 하긴 저부터도 남편이 고백했을 때 저 생각을 했으니 시어머니를 마냥 탓할 수만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마음을 접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돌린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나랑 하는 거지 우리 엄마랑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굳이 강행하고 싶지 않아. 우리 엄마 마음은 내가 책임지고 돌릴게.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응? 그렇게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찾아와서 설득했어요. 공부할 시간도 모자란데 매일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남편을 보자니 제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더불어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남편과의 관계를 이대로 정리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렸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지은 씨, 그때는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말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깟 학력이 뭐 대수겠어요. 상호 힘들 때마다 지은 씨가 옆에 있어줬다면서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한 말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더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도 느낀 바가 있었기에 뒤늦게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했어요. 대학은 못 가도 고등학교 졸업장까지는 따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죠.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까지 하려니 하루하루가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버텼어요. 결국 1년도 안 돼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따는데 성공했고 이후에는 전산회계 자격증과 정보관리사 자격증도 준비했습니다. 그 무렵엔 남편과 만나서 공부만 한 것 같아요. 남편은 고시 공부를 하느라 바빴고 저는 자격증 공부를 하느라 바빴죠. 그렇게 스터디 데이트를 이어간 끝에 꽤 규모 있는 전자부품 회사에 자재 구매 관리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늘 수도권 외곽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시내 한복판으로 회사를 다니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렇게 주변 환경이 바뀌니 제 쪽에서 먼저 결혼 생각이 들었어요. 남동생은 이제 완전히 자립을 한 상태였고 저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꽤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어차피 뒷바라지 할 거 살림을 합치고 한 집에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었어요. 시어머니 역시 남편의 사법고시 준비 기간이 점차 길어지자 걱정하던 차에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흔쾌히 좋다고 하셨어요.
안정적인 상황에서 전적으로 서포트를 받으면 결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사귄 지 5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진행했어요. 신혼여행 역시 가까운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시댁 형편이 좋지 않아서 온전히 제가 모은 돈으로만 신혼집과 혼수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죠. 저와 남편은 제가 자취하던 곳에 신혼살림을 꾸렸습니다. 혼수도 최소한으로 마련했어요. 나 사법고시 합격하면 그때 신혼여행 다시 제대로 가자. 남편은 제주도에서 돌아오던 날 내심 미안했는지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러자. 그때는 나 유럽 갈래. 유럽이든 어디든 당신 가고 싶은 데로 가자. 당신만 옆에 있으면 난 어디든 괜찮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았어요.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사법고시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수험생들이 몰리면서 매해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남편은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붙을 줄 알았는데. 결혼한 첫 해에 정말 전력을 다한 남편은 합격자 명단을 보고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붙을 뻔했잖아. 내년에는 될 거야. 우리 딱 1년만 더 노력해보자. 남편은 제 응원에 다시금 힘을 내고는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묵묵히 지지하면서 생계까지 책임지는 저에게 늘 고마우셨습니다. 하루는 어머님 생신이라서 가까운 곳에서 다 같이 외식을 하고 봉투에 용돈을 넣어서 건네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펄쩍 뛰면서 봉투를 저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아유, 얘 괜찮다. 이렇게 밥 사주는 거면 충분하지. 많이 안 넣었어요. 어머님 필요하신 거 사세요. 아유, 아니다, 아니야. 너 필요한 거 사라. 매일 출퇴근하는 네가 더 필요한 게 많지. 난 정말 괜찮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니 남편이 헛기침을 했어요. 저 혼자 벌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있으니 생신 때 용돈 받는 것조차 그렇게 어려워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어머님께 겨우 용돈을 드렸어요. 남편의 고시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머님의 한숨도 깊어졌습니다. 한 번은 저를 붙잡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시기도 했어요. 나는 우리 상우가 서울대법대 들어가는 순간 뭐든 다 술술 풀릴 줄 알았다. 그때부터 상우 앞에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어. 그이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고시 붙을 거예요. 아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니. 나도 나지만 너도 꽃다운 나이에 우리 상우 만나서 이렇게 몇 년째 뒷바라지만 하고 있으니 아휴, 내가 정말 널 볼 면목이 없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좋아서 한 일인데요. 기쁠 때도 힘들 때도 함께 있어야 가족이죠. 아이고, 그래. 우리 상우 잘 되면 그때는 우리 다 같이 꽃길만 걷자꾸나. 그렇게 어머님이 답답해 하실 때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위로해드리고는 했습니다. 어머님도 저 아니면 누구에게 이런 심정을 토로하겠냐며 매번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복날에는 공부하는 남편도 고생이지만 뒷바라지하는 저도 고생이라며 삼계탕을 꼭 끓여서 챙겨주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렇게 식구가 똘똘 뭉쳐서 남편의 고시 합격만 보고 달렸습니다. 어머님은 그 연세까지 일을 쉬지 않으셨고 저도 남편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어요. 남편 역시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운이 따르지 않는 건지 좀처럼 합격 소식은 날아들지 않았어요.
20대 중반부터 고시를 준비한 남편은 어느덧 3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저도 30대에 접어드니 슬슬 초조해졌습니다. 벌이야 더 열심히 일하고 덜 쓰면 된다지만 아이 문제는 마냥 미룰 수가 없었어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들도 어느덧 하나둘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이 점을 걱정하셨어요. 요새 난임 부부가 그렇게 많다는데 나이 들수록 아이 갖는 게 더 어렵다고 하더구나. 너네는 이세 계획은 전혀 없는 거니? 아유, 나도 주책이지. 하긴 상우가 저러고 있으니 너도 속이 말이 아니겠구나. 결국 저는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사법고시 말이야. 당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거 잘 아는데 언제까지 여기에 매달릴 수는 없잖아. 슬슬 아이 문제도 고민해봐야 하고 당신이나 나나 이제 30대잖아. 제 말에 행여 서운해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남편은 의외로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답변을 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남편은 한참 만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까지만 할게. 올해가 10년째잖아. 10년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남편은 올해까지만 해보겠다며 딱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9년을 기다렸는데 1년 정도는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했고 시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시어머니 역시 제 말을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상우가 그렇게 말했다니 다행이구나. 새아가 나도 올해까지만 고생하자. 나도 어떻게든 도우마. 그래도 끝이 보이니 버틸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그날부터 가까운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의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서였죠. 따로 종교가 없던 저는 평소처럼 남편을 부지런히 내조했어요. 보양식도 챙겨 먹이고 틈틈이 같이 운동도 다니면서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막판에 항상 체력이 떨어져서 고생한 남편을 위해 이번에는 더욱 각별히 챙겼어요. 그렇게 온 식구가 1년을 꼬박 남편의 사법시험에 매달렸고 드디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남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믿기지 않는 듯 여러 차례 자신의 수험번호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수험번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허탈감이 몰려왔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죄인이 된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아니야. 당신이라고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번엔 경쟁률이 엄청났다잖아. 운이 따르지 않은 거지 뭐. 저보다 더 실망했을 남편을 위해 저는 위로하듯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조심스레 운을 뗐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당신 말대로 이번에 경쟁률이 엄청 치열했다고 하더라고. 시험 본 날 내 컨디션도 안 좋았고. 그래서 말인데 나 딱 1년만 더 해보면 안 될까?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니, 약속했잖아. 올해까지만 해보기로. 알아, 나도 아는데 이대로 끝내면 평생 가슴에 한으로 남을 것 같아. 정말 딱 1년만 더 하면 붙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 말을 듣는데 흔쾌히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될 때까지 계속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대답해주기 어려울 것 같아. 나도 생각 좀 해볼게. 제 말에 남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도 선뜻 1년 더 해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1년을 더 한다고 정말 붙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합의를 보지 못했고 다음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후에야 시어머니에게 합격 여부를 알려드리지 않은 게 생각났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아니니 먼저 연락을 주시면 그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만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 회사로 쫓아오셨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회사 근처 카페에서 시어머니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당연히 이런 인사를 하실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꺼낸 말은 뜻밖이었어요. 애초부터 기우는 결혼 아니었니? 자네 그 아이의 중조래. 아휴, 나니까 이 결혼을 승낙했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누가 이런 결혼을 허락할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자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 일랑 결혼하고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진작 헤어지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묻자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우리 상우 어려운 형편에 아등바등 길을 써서 서울대 보내고 나 그 자부심으로 여태 살아왔어. 그럼 며느리도 어느 정도 급은 맞아야 하는 거 아니니? 내 친구들이 너네 며느리는 어느 대학 나냐고 물을 때마다 아휴,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니? 제가 중졸인 걸 어머님께 숨겼나요? 처음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고 그이한테도 분명히 말했어요. 제 학력 때문에 어머님이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당장 헤어지자고요. 그런 저를 붙잡은 건 그이예요, 어머님. 우리 상우야 모질지 못해서 그렇지. 아야, 걔가 마음이 원체 여리잖니.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하자 어머님은 남편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사실을 정확히 짚었어요. 어머님, 그때 어머님도 저한테 사과하셨어요. 실언을 해서 미안하다고요. 나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한다고 치자. 근데 앞으로 우리 상우가 만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니? 판검사 변호사들이랑 어울려 지낼 텐데 네가 중졸인 걸 알아봐라. 그 사람들이 우리 상우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 결국은 제가 중졸이라는 사실이 남편의 사회적 위신이나 체면을 떨어뜨릴 거란 말이었어요.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동안은 저 같은 며느리 없다며 조강지 저에게 잘하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하시던 분이 남편의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돌변하다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여태 저에게 했던 말들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나 싶어서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했는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이혼 관련 서류였어요. 변호사 상담 받아보니까 너네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서 서류도 간단하더라. 둘이 나눌 재산도 거의 없으니 괜히 지지부진 끌 거 없이 깔끔하게 끝내자. 그 사이 변호사 상담까지 받으셨어요? 아주 벼르고 계셨나 보네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합격 소식을 알린 게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와 만날 약속을 잡고는 그 사이 변호사 상담까지 마친 모양이었어요. 이쯤 되니 알겠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저와 남편을 이혼시킬 생각이었던 겁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무언의 긍정이었죠. 그동안 내가 뭘 한 건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고맙다. 너밖에 없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입발린 말을 들으면서 장장 10년을 뒷바라지한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죠. 스스로에게 미안해서라도 더 이상 바보 천지처럼 사는 거 그만둬야겠네요. 어머님 말대로 지지부진 끌 거 없이 깔끔하게 바로 끝내죠. 그이한테 전화할게요. 저는 서류에 사인을 마친 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만났어? 당신도 와야 할 것 같아. 남편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선선히 오겠다고 답했어요. 다행히 회사와 집이 그리 멀지 않아서 남편은 금방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바로 달려온 듯 했어요.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의 상반된 표정을 보면서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러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보고는 기함했어요. 당신, 이게 뭐야? 나한테 묻지 말고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봐. 제 서늘한 대꾸에 시어머니가 얼른 나섰습니다. 네가 말하기 곤란할 것 같아서 내가 했다. 얘는 이미 서명했으니까 이제 너만 서명하면 돼. 넌 이제 판검사 변호사들이랑 어울릴 텐데 중졸 마누라가 말이 되니? 다행히 새아가가 이해해줘서 일이 쉽게 풀릴 것 같구나. 아니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세요? 아이고, 너는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못할 거 아니니? 사람이 때로는 모질게 굴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엄마! 답답한 듯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대뜸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 일은 그냥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될까? 이건 우리 엄마 생각이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이런 생각 추호도 해본 적 없어. 남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남편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아유, 얘가 미쳤나?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어? 얼른 안 일어나? 아우, 가만둬요 좀. 엄마도 무릎 꿇으라고 하기 전에. 뭐? 아니, 네가 왜 무릎을 꿇어? 판검사 변호사 될 놈이. 아, 진짜.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남편은 결국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고시 합격했다는 말, 이제 다 끝났다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니가 하도 간절하게 물어보시니까 저도 모르게 거짓말한 거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솔직히 좀 통쾌했어요. 본의 아니게 시어머니에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을 그대로 돌려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너 이번에도 떨어졌다는 소리야? 네,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요. 근데 왜 이런 설레발을 치시냐고요? 아니, 할 거짓말이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람들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해.
엄마도 얼른 사과해요. 얘 미안하다. 내가 노망이 났나. 순간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이다. 시어머니는 저와 눈도 못 마주치고 횡설수설했어요. 그러다 얼른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집어들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가 서류를 챙겼어요. 어머님 진심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줄 여태 모르고 있었네요. 진심이라니. 아니야. 방금 내뱉은 말은 다 실언이었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요.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진심을 드러낼 때가 있죠. 합격 소식 듣자마자 변호사 상담 마치고 이렇게 서류까지 준비해 오신 거잖아요. 오래도록 생각해 오신 거고 때가 됐으니 그렇게 하신 거죠. 아닌가요? 요목조목 짚은 제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사이 저는 두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제 발로 걷어찬 복을 말이죠. 이번에 남편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전할 소식이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실은 한 달 전에 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의 일자리를 알아주겠다는 연락이었죠. 제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지원해준 덕분에 무사히 대학까지 나온 동생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몇 년 전에 퇴사하고 자기 사업체를 꾸렸습니다. 동생의 사업체는 초반에는 부침을 겪었지만 몇 년 내에 자리를 잡았고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에 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에게 저녁을 대접한 동생은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누나 매형 말이야. 언제까지 고시 준비할 생각이래? 올해까지만 해보기로 했어. 아무래도 미련이 남나 봐. 나도 올해까지는 서포트 해주기로 했고. 근데 어디 취직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아무리 서울대생이라고 해도 경력이 아무것도 없잖아. 신입으로 들어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고. 동생의 말에 저도 대꾸할 말이 없었어요.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생이 그런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괜찮으면 내가 회사에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마침 회사가 커가는 단계라 인력이 계속 필요하거든. 어머, 그래도 돼? 근데 너한테 너무 폐를 끼치는 거 아닐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덕분인데 다 누나 덕분이잖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실은 더한 것도 해주고 싶은데 그건 누나가 안 받을 것 같아서. 매형 일자리는 내가 어떻게든 알아볼 테니까 혹시 시험 떨어져도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저는 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시험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불성설인 것 같았거든요.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차분히 이야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도리어 시어머니가 이렇게 깽판을 쳐준 게 다행이었어요. 고만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한도 끝도 없이 선의를 베풀 뻔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설마 남동생에게 그런 제안을 받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죠. 여보, 정말 미안해.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응? 예, 정말 미안하다. 아휴, 내가 노망이 났나. 어떻게 그런 짓을 벌였는지. 저 아가, 새아가, 우리 같이 지낸 세월이 몇 년이니. 매정하게 굴지 말고 한 번만 이 시애미를 용서해다오. 두 사람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저에게 매달리다시피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을 차갑게 내쳤어요. 시어머니의 이중적 행태에 일말의 정도 사라진 참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남편의 짐을 싸서 시어머니 집에 택배로 붙였어요. 신혼집도 가구도 모두 제 돈으로 산 것들이니 단 하나도 나눌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집까지 찾아와서 다시 사과했지만 저는 더 이상 이야기 나눌 게 없다고 했어요. 마침 서류에 서명까지 다 했으니 그대로 진행하라고 했죠. 제가 더 돌아설 것 같지 않자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찾아왔지만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에게 연락했어요. 지훈아, 누나야, 네가 한 달 전에 나한테 했던 제안 다른 식으로 받아도 되겠니? 동생은 갑작스러운 제 연락에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했어요. 그러다 전후 사정을 듣고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누나가 그건 어떻게 했는데. 누나, 내가 아는 변호사 선임해줄게. 당장 이혼해. 저쪽에서 순순히 도장 안 찍으면 그때 부탁할게. 근데 내 제안을 다른 식으로 받겠다는 건 무슨 소리야? 매형한테 제안한 일자리 내가 받고 싶어. 가능하겠니? 당연하지. 누나가 와주면 나야 더 좋지. 동생의 회사는 제가 현재 일하는 업체와도 관련이 있었어요. 마침 현재 회사에는 유리천장에 부딪힌 것처럼 직급도 직위도 오르지 않아 답답하던 참이라 동생에게 말했더니 동생은 흔쾌히 제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보낼 테니 제 경력에 맞는 자리를 달라고 말했어요. 얼마 후 동생네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간단한 면접을 본 후 동생네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혹여 낙하산 취급을 받을까봐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 사이 남편과의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던 남편은 동생이 변호사를 동원하겠다고 하니 순순히 도장을 찍어줬어요. 법적으로 남편과 깔끔하게 갈라선 저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남은 시간은 오롯이 저에게 투자했어요. 새로운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다 보니 인생을 새롭게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이 훌쩍 흘렀어요. 그 사이 동생네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을 되찾은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차에 뜻밖의 인물이 동생네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퇴근을 하고 회사를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그곳에는 허름한 옷차림의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잘 지내나? 얼굴 보려고 잠깐 들렀다. 그러기엔 그이랑 좋게 헤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제 쌀쌀맞은 대꾸에 시어머니는 무안해하면서도 얼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살 때는 오순도순 잘 살았잖니. 너는 요새 잘 지내는 모양이구나. 아직 결혼은 안 했지? 그런 건 왜 물으세요? 아니, 따지고 보면 너네가 서로 싫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헤어지지 않았니? 이제라도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는 조만간 시골로 내려가려고 한다. 내가 빠지면 너네 둘 사이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니. 그러니까 다시 합치면 어떨까 하고 말이다. 상상치도 못한 제 안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요? 딱히 좋은 감정이 남아있지도 않아서요. 그리고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만나는 사람이라니? 사귀는 사람이요.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럼 합치는 건 둘째치고 우리 상호 일자리라도 좀 알아봐주면 안 되겠니? 사법고시 폐지되고 우리 상호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 나이에 어느 회사에서 받아주겠니? 보니까 너네 동생 회사가 아주 잘 나간다면서. 합치라는 말은 더 이상 안 하마. 예정을 생각해서 우리 상호 일자리 하나만 좀 알아봐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양심 있으시면 제 앞에서 예정 운운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헌신하던 저를 헌신짝처럼 버린 게 누군데요? 바로 어머님이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는 경고하듯 말하고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제 경고가 먹힌 건지 시어머니는 그 후로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전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무례를 사과하는 문자가 오긴 했지만 대꾸하지 않고 차단했어요. 더는 그 집안과 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쓰고 보니 그게 벌써 몇 년 전의 일이네요. 2017년에 사법고시가 폐지되었으니 말이죠. 그 사이 저는 새로운 사람과 재혼하여 아이도 둘이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노산이라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이 둘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바쁘게 살면서 지난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 사법고시 관련 기사를 읽으니 옛 일이 새록새록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저를 중졸 출신이라고 무시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고 덕분에 생산직에서 사무직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이후 남편과 이혼하고 온전히 제 자신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결국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소한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서 제 사연을 길게 적어보았어요. 누군가에게는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